제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광고 홍보를 전공을 하고 있고요. 이벤트 관련된 여러 가지 직무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이력은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음악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색소폰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실용음악을.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점심 시간도 끝나고 해가지고 약간 녹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가 끝나면 저 뒤에서 색소폰을 불고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른 강의실들이 또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생략을 했습니다. 이노션은 아시다시피 그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광고 회사고요. 삼성의 제일기획이 있듯이 이제 하우스 에이전시라고 부르는데 모 그룹의 여러 가지 이벤트 프로모션, 광고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일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에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한국국제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류 관련된 일들도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맨날 뭐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뭐 소녀시대 이런 친구들 데리고선 해외 나가서 한류를 알리는 일들, 그리고 거꾸로 이제 그쪽의 문화들을 한국으로 갖고 와서 서로 교류 사업하는 이러한 일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가 저희 이제 이벤트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월드컵 개폐막식, 뭐 올림픽의 개폐막식,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엑스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노션에서 이제 그 일들을 수행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노션으로 와서 지금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벤트 하는 사람들 제가 왜 이 사진을 넣냐면은 굉장히 여러 각도의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많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 35년째 치고 있고요. 그리고 모터사이클을 좋아해서 여기도 바이크를 타고 오려고 했으나 오늘 30도가 넘는 관계로 머리도 또 이렇게 헬멧을 쓰면 이렇게 찌그러들어요. 그래서 오늘 생략을 하자 그래서 모터사이클을 냅두고 왔고요. 야구도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악 활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이제 졸업 연주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데뷔를 할 거니까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말쯤에 제이문이라고 치시면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디지털 환경들이 굉장히 너무나 빨리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하시고 이벤트도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머릿속으로 한번 인지해 보시라고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대형 이벤트들, 큰 이벤트들이 과연 어떤 개념에서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오늘 많은 지식을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은 과연 이런 큰 이벤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분류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들하고는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지라는 이런 고민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갖고 가시는 정도만 되면 굉장히 소득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례들, 이런 사례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고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급변한 디지털 환경이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연령대가 20대부터 한 50대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딱 좋습니다. 오늘 리서치한 자료들도 보면 20대에서 50대까지 한 자료들이 많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 옛날 메일 시대 때부터 이렇게 통신 수단이 발달돼 왔죠. 지금은 전부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디바이스를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있죠. 자, 매체 또한 마찬가지죠. 전통적인 이제 4대 매체라고 하는 TV, 신문, 잡지, 라디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든 여러 가지들을 취득할 때는 인터넷 뉴스나 검색, 블로그, 카페, 그리고 다 SNS나 1인 미디어 시대에 접어든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취득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20대 분 계시나요? 20대 분? 한 분 계시는군요.
아니신가요? 손 드신 거 아니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 거주하는 26세 여성이 지금 실제 살아가는 라이프 사이클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해가 되시고 얼마만큼 상황이 이게 확 가슴에 와닿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26세 여성 A씨는 핸드폰 알람으로 눈을 떴어요. 그리고 밤사이 도착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소셜에서의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입된 커뮤니티 이런 데의 알림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인을 합니다. 자, 이제 아침 8시 30분이 됐습니다. 자, 걸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이 먹는다는 그런 아침 식단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뷰티 왕홍의 19년 봄 메이크업 룩 스타일링 가이드의 코디를 바꾸선 외출을 합니다. 여기서 왕홍은 다 아시죠? 왕홍 개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사실은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요. 중국에서 인터넷 유명인을 얘기하는 거죠. 왕홍.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인플루언서 또는 뭐라 그러죠? 유튜브에서는 뭐라 그러죠? 유튜버 중에 그죠? 그리고서 뭐 아무튼 파워 블로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온라인이나 디지털 매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중국에서는 왕홍이라고 그러죠. 최소한 50만 명 이상의 시청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자, 10시 30분이 됐어요. 요 밑에 이모티콘들도 좀 이렇게 보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이제 메신저로 보내줬어요. 약속 장소를. 그리고 최단거리 정보를 받아가지고 모바일 페이로 결제한 지하철을 타고선 K-팝 리액션 크리에이터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엑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낮 12시 30분이 됐어요. 이제 점심 먹으러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자, 친구를 만나서 짧은 이 브이로그 클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맛집 인플루언서가 소개한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주문하고 또 인증샷을 소셜에다가 공유를 합니다. 또 식사를 하면서 영화 리뷰를 봅니다. 그리고 친구랑 같이 볼 그런 영화를 고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들이죠. 이쪽에 특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브이로그는 뭐죠? 비디오 블로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짧게 지금 비디오 찍어서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하는. 자, 낮 2시가 되었어요. 자, 앱으로 예매한 공유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요즘 핫하다는 카페로 갔습니다. 자, 이템 마카롱과 티를 주문을 했고요. 넷플릭스를 타블렛으로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아까 예매한 그 영화를 봅니다. 자, 여기 음악이 같이 나왔으면 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죠? 음악이 없으니까 좀 심심하네요. 5시가 됐습니다. 자, 소셜에 내가 올렸어요. 피자를 올렸었는데 그 게시물에 피드백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또 영국에 유학 중인 그런 인플루언서의 영어 강의를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 6시가 됐어요. 자, 쿠킹 크리에이터의 이제 한국 요리 레시피를 보면서 된장찌개랑 계란말이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먹방을 하는 또 왕홍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녁 7시가 됐네요. 자, 인강을 동영상 미러링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이런 미러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서 같이 동시에 접속해서 보는 그래서 학과 조원들하고 같이 들으면서 그룹 과제를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학생들이 예약되어 있던 BTS의 숙소 방송을 방송하면서 시청을 하면서 리액션을 또 거기서 막 합니다. 동시에요. 자, 저녁 이제 8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데일리로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런 홈 트레이닝 인플루언서의 지도에 따라서 요가를 하면서 오늘 먹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반성을 해봅니다. 자, 밤 이제 9시 30분이 되었어요. 여행 크리에이터의 경주 여행 방송을 보면서 비행기와 호텔 예약을 하고
여행 동선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부산에서의 쇼핑 목록을 작성을 해봅니다. 자,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내일 할 일을 클라우드 캘린더에다가 이제 올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예정된 경주 부산 여행을 상상을 해가면서 편안함을 주는 ASMR로 잠을 청합니다. 저 이게 하루의 일상이 되었어요. 저기 여기서 ASMR은 뭔지 들어보셨나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렇게 밤에 잠 편하게 잘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뭐 쾌락 이런 거죠. 쾌락 뭐죠? 쾌락 자극 무슨 뭐 이런 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게 뭐냐면은 그 비 오는 소리라든지 뭐 이렇게 문 긁는 소리라든지 그죠? 바닷가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사람이 편안하게 이제 자극을 받는 뭐 이런 소리들이죠. 이거 ASMR로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것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소리들 들으면서 이렇게 잠을 잘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루의 일상이 지나가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나요? 혹시 여기 아까 20대라고 하신 분? 거의 비슷한가요? 많이 다른가요? 그럼 혹시 친구 중에 이렇게 사는 친구들 있나요? 있죠? 실제로 있습니다. 자, 오늘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제가 2년 전에 쓴 책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여수엑스포 총감독을 하면서 그 경험들을 토대로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대형 행사들 이벤트들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운영과 관련된 그런 노하우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쓴 책인데 오늘 기습적인 저를 당황시킬 수 있는 이런 질문을 해주신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실제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패턴들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건데요. 이게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학부에도 지금 계속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학부생들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 학기 초에 방을 구할 때도 부동산을 절대 가지 않아요. 절대 가지 않고 다 구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만 하러 갑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 보고서 깜짝깜짝 놀란 적도 있었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게요. 이 A씨가 하루 동안 스마트폰으로 사용한 서비스들이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까만 글씨로 이제 소셜 커뮤니티부터 K-팝, 글로벌 트렌드 쭉 나와 있죠. 약간 흐리긴 한데 보시면은 주로 동영상 콘텐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게 사실은 또 중요한 특징이 국내가 아니라 굉장히 글로벌라이징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A씨는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집으로 와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이 모든 활동들이 굉장히 글로벌라이징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진 환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에 출생된 사람들 혹시 여기는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딱 들어가시나요? 자, 이분들은 이제 Y세대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을 했었는데 보면은 최초의 디지털 네이티브인 동시에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각종 디지털 기기가 그리고 인터넷 네트워크의 발전을 막 체감을 한 이런 세대잖아요. 그죠? 실제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게 아니고 이 이후에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에 태어나서 지금 사회생활을 막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19살, 20살, 21살 이렇게 해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고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에 출생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디지털을 경험을 했고요. 유년기 때부터 이미 스마트폰을 섭렵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8년 작년부터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세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차세대 소비 중심 세대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디지털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완전 다릅니다. 머릿속에 사고하는 이 뇌구조 자체가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슷비슷하겠지 조금씩 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학교에서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자제분들이 있겠지만은 얘기하면서 곤란한 경우나 서로 못 알아듣는 뭐 이런 경우들 많이 생기죠. 저도 아들이 24살인데 가끔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제 그러려니 하고 알아듣든가 아니면 집요하게 캐묻습니다. 그래서 뭐니 이게 막 캐묻다 보면은 나중에 이해가 가는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쳐서 제풀에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많아질수록 세대 간의 이 격차가 커지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아무튼 전혀 다른 세대가 지금 태어나고 진화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만 머릿속에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그런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SNS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은 자, 피로도가 증가하는 단순 SNS가 아니라 유저가 가치 있다고 느끼고 유용한 그렇게 느끼는 그런 흥미로운 콘텐츠들만 소비하는 경향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그죠? 뭐 이렇게 쓸데없는 광고들이나 나랑 안 맞는 것 같은 경우는 바로 패스를 해버리죠. 그리고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찾아서라도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페이스북이고 인스타고 유튜브가 이렇게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20대에서 50대까지 딱 여러분들 타겟입니다.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게 여기서 이제 지인, 친구들과의 교류에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시간, 동영상 이런 것들도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요거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문제인 거고요. 실제로 이게 디지털의 한계입니다. 빅스비가 갑자기 열렸습니다. 무슨 소리 듣고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이런 폐해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20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페이스북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요. 페이스북 보신다. 안 보세요? 진짜? 유튜브를 보시는 분. 유튜브 보시고. 자, 인스타 하시는 분. 여성분들은 거의 95% 인스타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그 페이스북이 이제 급감을 하고 있죠. 20대로 내려갈수록 페이스북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50대, 60대 장년층으로 올라갈수록 지금 뭐가 제일 인기일까요? 유튜브죠, 그죠? 요즘 어르신들 유튜브 엄청나게 보시죠? 모든 정보를 그 안에서 소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잘못되고 왜곡된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선관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왜곡된 정보들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도 지금 이제 글로벌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급격하게 이제 광고의 필요를 견디지 못하고 급감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이런 추세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은 콘텐츠가 유용하고 흥미롭다고 느낄 때 시청하고 공유하는 이러한 시대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여기에 거의 매몰되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 트렌드들을 종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관, 이게 오타가 아닙니다. 이게 취미 생활이라고 쓴 거고요. 요즘은 여기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주말 모임이나 독서 모임, 취미, 사롱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가볍게 유통이 되고 있죠. 이런 거 여러분들만 들으셨을 거예요. 일주일마다 이렇게 취미 생활이 이렇게 배달되는 뭐 이런 것들도 들어보셨죠, 그죠? 하루는 꽃꽂이 관련된 게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꽃꽂이 해보고
다음 날은 무슨 뭐 종이 접기 한 게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종이 접기 해보고 이런 취미도 굉장히 가볍게 흥미롭게 이제 접해져 가는 뭐 이런 느낌들이 그러니까 깊이는 없이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게 취미 생활들이 향유가 되고 있죠. 제가 아까 테니스 35년 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테니스 코트에 이제 인터넷으로 미리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코트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데 친구들하고 가보면 정말 그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처음 만난 친구들이 모여서 그날 테니스를 치는 경우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뭐잘 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왔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왔대요. 근데 사실은 테니스라는 운동이 저는 35년 동안 그렇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고정적으로 가는 클럽이 있고 거기서 수없이 이제 쌓여왔던 그런 커뮤니티가 있고 이런 사람들끼리 실력에 맞는 사람들끼리 치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즐기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즉흥적으로 이렇게 즐기는 문화들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느낌들도 이게 어찌됐든 옳다 그르다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시대의 흐름이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공유 경제도 지금 요즘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죠? 아까도 앞서서 공유 차량을 타고 레스토랑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여기 보면은 오피스도 공유를 하죠 요즘은. 여기 뭐 수원에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뭐 과천이든 뭐 어디든 이런 데 보면은 사무실들은 다 있고 큰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공유 오피스들이 있죠. 그리고 쉐어하우스 이런 것들도 있죠. 방은 다 따른데 뭐 키친도 공유하고 거실도 공유하고 뭐 이런 부분들 뭐 차량도 마음대로 빌려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세워놓고 얘기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소카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니죠, 그죠? 타다 이런 것들 돌아다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유행이 아니라 당연시 여겨지고 있어요. 뭐 킥보드도 타고 갖다 놓고 가죠, 그죠? 어디에 서울시에서 하나요, 지금? 네, 킥보드 타고 와서 이렇게 세워놓고 가죠. 그게 어디랑 같이 하는 거죠? SK텔레콤하고 하네. 아무튼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자동차 이런 것들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이게 다 같이 나눠 쓰고 이렇게 휘발성으로 즐기는 뭐 이런 느낌들이 강해진 거죠. 컨셉 뭐 이런 개념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 이 힘든 세상 대충 살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관종, 유머, 가벼운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재 개그도 지금 말이 다시 이렇게 또 부활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가벼운 문화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아프리카 추장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죠? 추장보다 높은 사람? 아재 개그 얘기하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 추장보다 높은 사람 누구죠? 고추장이죠, 그죠? 고추장. 고추장보다 높은 사람? 그 초고추장이죠, 그죠? 초고추장보다 높은 사람? 그죠? 태양초 고추장이죠, 그죠? 요런 아재 개그들이 이제 다 여러 가지로 유행을 하고 있는 거죠. 태양초 고추장 누가 얘기했었죠? 책을 드리려고 했으나 자,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팔로인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옛날에 조직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존재했지만 실제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온라인상에서 자기를 팔로잉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을 자기가 따라서 가고 하는 이런 새로운 커뮤니티들이 생겨난 거죠. 이런 팔로잉은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뿌리 깊게 지금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파워블로거들은 굉장히 힘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들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젊은이들은 왕창 다 휘둘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은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많이 신경 쓰이시죠? 신경 안 쓰이시나요? 여기 선관위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게 제일 신경 쓰실 거라고 제가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뉴트로라고 하죠. 뉴하고 이제 레트로하고 짬뽕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레트로 문화가 지금 광고들 보면은 나팔바지 이렇게 그 누구죠? 전지현 이렇게 타고 나오는 거 있죠. 롤러 스케이트 타고 나오는 거. 이게 다 복고풍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바이닐이라고. 바이닐이 뭐죠? 바이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닐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어요? 요즘은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요게 뭡니까? 요거 형님 요 뭐죠? 요거 뭐죠? 그 레코드잖아요, 그죠? 네. LP 트는 레코드잖아요, 그죠? 요즘 이걸 바이닐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게 영어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닐이죠, 비닐. 비닐인데 그걸 영어 발음으로 이제 바이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요즘은 그 LP 있죠, LP 판을 바이닐이라고 다 불러요. 젊은 세대들은 다 그렇게 부릅니다. LP가 아니에요, 이제 바이닐, 이게 비닐은 뭐죠? 합성수지, 플라스틱 이런 거잖아요. 그런 뜻인데 그렇게 불러요. LP라고 그러면 몰라요. LP는 뭐의 약자죠? 롱플레이의 약자예요. 옛날에 이렇게 조그만 도너스판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아시죠? 그런 걸 이제 그 SP라고 부르고 이제 LP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바이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전 앨범들 그런 LP들을 사러 간다고 바이닐 사러 간다 그래요. 여러분 그 오늘 나온 얘기들은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있어요. 다 있고 젊은 애들 다 이거 보고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요즘 이제 복고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LP를 구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도 신기하니까. 그러면서 바이닐 사러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 못 알아듣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까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트렌드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이벤트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이벤트를 만들기도 해야 됐지만 사전에 이걸 계획을 해야 되고 이벤트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이렇게 정리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거를 잘 알리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근데 홍보를 하다 보니까 광고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읽어야지만 되는 거고 여기에 시의적절하게 잘 홍보를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알아야 되는 거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이쪽에서 해볼까요? 자,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이벤트를 이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하고 연결시킬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이벤트가 뭘까요? 정말 그 개념 없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25년째 이벤트라고 한다고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벤트라는 말이 이제 해외에서 쓰는 이벤트란 말이 얘기될 때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월드컵, 올림픽, 엑스포, F1 그랑프리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적인 이벤트 하면 이 4대 이벤트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벤트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벤트라고 하면 또 뭐라 그러죠? 저기 시골 축제, 돌잔치 뭐 그죠? 프로포즈 이벤트 한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벤트라고 표현들을 해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이벤트인가? 개념 없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개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해왔던 일들의 이벤트의 영역을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 이벤트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기획사들이 우리나라에 한 2,500개에서 3,000개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선관위 내부에서 어떤 그 선거가 열리기 전에 또는 뭐 홍보를 위해서 뭐 조그마한 이벤트들 이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하시죠. 그죠? 뭐 지역에서도 하시고 뭐 홍보 이벤트도 하시고 뭐 이렇게 선거와 관련된 이런 이벤트 하는 거에 가서 감시도 하시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다른 이벤트들이 있나요? 아무튼 그런 거에 아무튼 관련이 돼 있으실 거예요. 조그맣게 홍보 차량이 돌아다니는 것도 거기서 유세를 하는 것도 뭐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벤트 산업으로서의 이벤트의 영역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ATL이랑 BTL 뭐 이런 개념이 사실은 예전에 있었어요. 이 광고에서 쓰는 얘기인데 이 ATL이 뭐냐면 이제 어버브 더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 4대 매체 광고, 아까 얘기했던 TV, 신문, 잡지, 라디오. 근데 여기는 이미 갔죠. 이미 갔어요. TV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라디오도 뭐 차에서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여기에 그 클라이언트들이 돈을 쓰는 매체에 돈을 쓰는 비중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일반 기업에서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나 신문 광고 하는 것보다 디지털 매체에 하는 광고가 이미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이미 디지털 매체에 하는 광고들이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ATL 반대 개념으로 BTL이 있었어요. 약간 천시받던 BTL이었는데 이제 이건 이제 빌로우 더 라인이라서 이제 그 메이저 밑에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써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런 개념은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선 지우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BTL이라고 하면은 이벤트, 프로모션, 전시, 컨벤션 이런 여러 가지 4대 매체 광고가 아닌 여러 가지 홍보 활동들을 BTL이라고 불러왔었어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나왔네요. 선거 이벤트. 제가 여기 썼는지 몰랐었는데. 이번 디지털 마케팅, 박람회, 광고 홍보, 스포츠 마케팅, 스페이스 마케팅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여기서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날카로운 질문을 주신 분께는 제가 바로 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당황을 시키려고. 자, 문화행사, 컨벤션, 페스티벌, 기념행사, 뭐 공연, 뮤지컬 이런 게 다 BTL이라는 영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기서 혹시 뭐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뭐 기업, 지자체 축제, 뭐 비엔날레, 프로모션, 이벤트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선전, 판촉, 전시, 관광, 인센티브, 투어 뭐 이런 얘기들도 다 들어보셨죠? 여기까지는 다 들어보신 내용들이죠. 지역 축제, 뭐 엔터테인먼트 기획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은 전부 BTL과 관련된 영역들입니다. 혹시 여기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견본시가 무엇인가요? 아, 견본시. 지금 혹시 아직 30대시죠? 초입니다. 30대 초? 네, 30대 초. 아, 30대 초. 그러면 모를 것 같아. 아, 견본시는 뭐냐면 있네, 견본시. 견본시는 옛날에 전시를 다 견본시라고 불렀어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견본시라고. 뭐냐면 이제 보통 기업들이 전시회가 있으면은 여러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왜 나와요?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려고 나오잖아요. 신제품들. 그러면 견본을 들고 나오는 거죠. 견본을 들고 나와서 전시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견본시라고 다 불렀어요. 이때 일본에서 온 얘기들이죠. 우리나라 이제 모든 이런 활동들이 다 일본에서 온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 말을 그대로 따가지고 견본시라고 불렀었어요. 지금은 그냥 전시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뭐 전시회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뭐 코엑스나 킨텍스나 뭐 이런 전시장들 많잖아요. 그런 데서 하는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얘기들입니다. 여기 전시. SP는 세일즈 프로모션. 그러니까 그 뭔가를 팔기 위해서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길거리에서 막 나눠주면서 프로모션 하죠. 또는 이제 무슨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어떤 제품을 막 프로모션 한단 말이에요. 세일하면서 견본도 주고 하면 1+1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세일을 하기 위한 세일즈 프로모션의 전반적인 활동들을 SP라고 합니다. 통신사에서 마케팅에 이 쉐어를 늘리기 위해서 서로 싸우죠. KT랑 SK텔레콤이랑 서로 1위 하겠다라고 막 싸우죠. 그죠? 그러면서 무슨 뭐 모두 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죠. 이런 것들을 SP라고 합니다. 세일즈를 하기 위한 프로모션 활동들. 이거에 미친 듯이 돈을 쓸 때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싸웠었어요. 여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SK텔레콤하고 PCS 시절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걸리버 막 이런 것들 나오고 PCS. 이 시대가 통신 3사의 전성 시대였었는데 이때 쓴 돈이 그 당시 돈으로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 돈으로 1,500억, 2,000억을 갖다가 그냥 썼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그렇게 썼습니다. 돈을. 마케팅 비용으로. 아무튼 그게 이제 세일즈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기업의 판촉을 위한 이런 것들이죠. 다른 얘기들은 다 이해되시나요? 스페이스 마케팅은 이제 공간에 대한 마케팅들이죠. 공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모터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고양에도 있고 하남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이런 자동차 전시장이 있어요.
판매를 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자동차를 전시해 놓고 거기에 문화랑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BMW도 영종도에 가면 막 드라이빙 코스 막 있고 박물관도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공간 마케팅이에요. 여러분들 보면은 서울 시내에 그 안테나샵이라고 그러죠. 안테나샵. 어떤 한 공간을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놓은 거죠. 갤럭시 S10이 나오면은 갤럭시 S10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 거점들마다 이렇게 큰 샵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이걸 소개해주는 그런 나레이터들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이 설명도 해주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공간, 이 공간을 가지고 마케팅하는 이 전반적인 활동들을 스페이스 마케팅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이런 스페이스 마케팅은 물론 이제 이런 오프라인 공간, 이 공간도 오프라인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하고 다 접목이 돼서 요즘 이루어지죠. 그래서 실제 그 공간을 안 가도 모바일로 다 볼 수가 있고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고 실제 확인하고 싶으면은 그쪽을 가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스페이스 마케팅도 굉장히 지금 넓게 확장되고 있는 이런 마케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궁금한 건 없으시죠? 자, 이 전반적인 활동들이 전부 BTL이라는 아까 그 영역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이벤트를 좀 뽑아낸 거죠. 이게 전부 다 이벤트랑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벤트들은 어떤 개념이냐? 자, 뭔가 성격을 좀 보겠습니다. 이벤트는 먼저 계획성. 뭔가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그 철저하고 치밀하고 어떤 이런 계획들을 세운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결과물이 이벤트다.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갑자기 생기는 거 이런 건 이벤트가 아니에요. 갑자기 경보속도로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이건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죠?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생겨난 것들. 두 번째는 비일상성. 그러니까 계속 루틴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밥 먹고 점심에 뭐 이렇게 뭐 놀고 저녁에 밤에 뭐 어디 가고 뭐 이렇게 평상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비일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벤트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단발성. 단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끝나는 거죠. 계속 이게 1년 내내 뭐 5년 내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발로 끝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이게 뭐 며칠짜리든 뭐 한 달짜리든 단발로 끝나는 것들을 이제 이벤트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이제 긍정성, 이제 전도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해외에서 이제 페스티벌들을 이제 만든 개념들을 만든 사람들을 이제 철학가들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 페스티벌이라는 게 해외에서 페스티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우리나라는 보통 제례나 이런 그죠 종교적인 측면에서 시작이 됐었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측면에서 뭔가 전도를 하려고 뭔가 어떤 그 멋진 이런 그런 그 재미있고 즐겁고 이런 축제를 열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뭔가 좋은 의미에다가 자기네들이 담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던지는 뭐 이런 전도적인 의미로 페스티벌이 생겨났어요. 옛날부터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그 긍정성, 전도성 이런 것들이 그 담고 있는 이벤트들의 본질입니다. 사실 이벤트가 뭐 이렇게 재미없게 하려고 누굴 슬프게 하려고 하는 이벤트는 없죠. 그죠? 대부분이 다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고 흥겹게 해주고 뭔가 보람이 있게 해주고 막 만족감을 주려고 하는 게 이벤트들이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일상성이고 단발성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벤트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요거를 맞히는 분한테 제가 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뭐가 존재할까요? 반대 돈, 그렇죠. 돈 있죠. 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돈은 근데 다른 걸 해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이벤트가 갖고 있는 이런 특성들 때문에 결국 뭐를 안고 있을까요? 반대급부로. 리스크.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광고 그냥 다시 만들어서 그냥 올리면 돼요. 방송 다시 찍으면 되고요. 녹화한 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벤트는 한번 열리면 끝인 거죠. 그러다가 이 해프닝도 있었죠.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이거 혹시 그 동영상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으신 분? 안 보셨어요? 이걸 안 보셨어요? 작년 2월에 있었던 일인데 작년 2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2월에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공장이에요. 화성 공장 여기에 그 새로 공장 라인을 만드는 기공식이었었어요. 이재용 부회장도 참석을 했다라는데 여기서 빰빠라빰빰빰빰빰 해가지고 드디어 촥 하면서 여기서 폭죽 날아가고 이제 터지면서 이 대형 현수막이 떨어졌죠. 근데 거꾸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작년 뉴스 한번 보세요. 작년 2월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때 삼성에서 이걸 수습하려고 모든 포탈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다 지웠는데도 그래도 남아있죠. 그래도 남아있어요. 뭐 구글 뒤지면 당연히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한때 굉장히 시끌시끌했었어요. 저희 같은 이벤트 하는 사람들은 이걸 바라봤을 때 어땠을까요? 가슴이 뜨겁죠. 가슴이 뜨겁죠. 아, 못됐다. 저거 이제 저 회사는 이제 끝났고, 그죠? 저기 이제 돈 못 받을 거고, 실제로 이거 한 다음에 끝나고 이거를 이제 인사총무과에서 준비를 했었대요. 삼성 공장 여기 바로 집에 가셨고요. 담당 부장부터 시작해서 라인들 다 집에 가셨고, 그리고 이걸 기획했던 기획사 폐업했고, 저 현수막 그 찍고 저거 설치했던 사람들 다 이제 돈 하나도 못 받고 이렇게 돼버렸죠. 아무튼 이런 리스크들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벤트는. 자, 이래서 제가 한번 그 이벤트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번 분류를 해볼까? 이게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학부생들을 가르치면서 했던 분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페스티벌이라고 부르는 것들,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해외 뭐 삼바 페스티벌, 에딘버러 페스티벌 다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해외 페스티벌, 국내에서도 뭐 자라섬 페스티벌,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뭐 EDM도 굉장히 많죠. 얼마 전 지난주에 뭐 월드 DJ 락 페스티벌 했었죠. 혹시 그런 데 가보시나요? 안 가보시는군요, 역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EDM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이 일렉트로닉 뮤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신변종 20대들, 10대, 20대들 사이에서는 EDM이 거의 선풍적이죠. 이런 음악들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분이? 처음에 신기하다가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근데 실제로 가서 들어보면은 재밌기도 해요. 여기서 30분 견디시면은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주최하는 각종 페스티벌들이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페스티벌을 만들고 있고 뭔가 그 여러 가지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네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이런 페스티벌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들, 전시회들 이런 것들도 다 페스티벌 영역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음악 경연 대회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죠. 저도 지금 실용음악과를 다니고 있지만 한 해에 실용음악과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전국에 8,500명이래요. 그 중에서 한 2,500명 정도가 이제 보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요즘 슈퍼밴드 뭐 이런 거 보시는 분 있나요? 슈퍼밴드 보셨어요? JTBC인가? 뭐 어디서 하는 안 보셨나요? 슈퍼밴드? 엄청 재밌던데. 네. 그 슈퍼밴드에 나오는 이런 친구들이 다 실용음악과 졸업한 친구들이죠. 물론 베테랑들이지만. 이런 음악 대회들 그리고 게임 대회들도 엄청나게 많죠. 게임사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 제일 잘 쓰고 있는 데가 게임사들이죠. 여러분들 TV나 어디를 보면은 게임사 광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전부 게임 광고야. 전부 모바일 게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광고가 제일 잘 먹히는 그리고 제일 환상적인 데가 게임이겠죠. 그렇죠? 모바일로 바로 가입하고 모바일로 게임을 해. 그죠? 이 디바이스 하나에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광고할 만하겠죠. 잘만 먹히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광고비를 좀 쏟아붓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전시회들.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이런 전시장에서 벌어지는 전시회들도 이런 페스티벌 영역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역 축제. 아 이건 뭐 말해 뭐합니까, 그렇죠? 여기 수원만 해도 무슨 뭐 왕갈비 축제 무슨 뭐 또 저기 무슨 산성이 있죠, 그죠? 거기도 산성에서 무슨 축제 있죠. 여러분들 과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 아 별로 안 계신가요? 그러면 또 다른 데는 어디서 오신 건가요? 네? 아 전국에서 다 모이신 거군요. 아 그럼 이제 뭔가 굉장히 친해지시겠네요 여기서 전국적인 어떤 정보들도 막 듣고. 그럼 여기 전국에 계시면서 지역마다 축제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각자 하나씩만 한번 대보시죠. 어디 있어요? 청도요. 청도. 아 여기 청도 소싸움 축제, 그죠? 이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동네 축제 다 있지 않아요? 아 쌀이요? 이천 쌀. 아 여주도 쌀이 있나요? 그쵸? 그죠? 여주 쌀도 유명하죠, 그죠? 아 여주. 근데 쌀은 다 유명한 것 같아요. 뭐 철원 쌀도 유명하고 뭐. 아 여주 쌀 잘 먹겠습니다. 아무튼 지역마다 축제가 이렇게 많아요. 그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여러분들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도 다 이런 지자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에 가보면은 새로운 축제들이 1년에 몇 개 생기는지 아세요? 한 2, 300개가 생겼다 없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2,500개에서 3,000개의 축제들이 전국에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죠.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알아 보고받았어 이런 축제 해 라고 해갖고 그래 우리 후원으로 해줄게 이 정도가 이 정도예요. 2,500개 3,000개. 그러면 이러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르는 지역 축제는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얘기죠. 지역의 군수 하나가 야 우리 군에도 뭐 축제 하나 만들어 보자. 야 우리 동네 뭐 잘라? 그러면 토마토 잘랍니다. 그럼 토마토 갖고 축제 해봐. 이렇게 해서 생긴 축제들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없어지겠죠, 대부분. 이렇게 지역에 우리나라만큼 또 축제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들도 드문데 아무튼 축제가 전국에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런 지역 축제도 하나의 이벤트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벤트 산업이 이런 데를 기반으로 또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벤트의 특성 네 번째 특성이 아니라 이제 카테고리를 네 번째로 분류해 본 거는 아까 이것도 얘기를 안 했죠. 기념행사 보면 대통령 취임식, 뭐 광복 100주년 기념식, 각종 기공식, 착공식, 뭐 재래의식, 뭐 여러 가지 많죠. 그 다음에 각 기업들이 창립 기념식 뭐 이런 거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기념식 행사들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뭐 시상식 이런 것들도 있죠. 얼마 전에 이제 호암상 시상식이라고 이제 그건 이제 삼성 관련된 시상식인데 뭐 그런 시상식들도 많고 이런 기념 행사들도 하나의 이벤트 영역으로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획사들이 이런 거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앙선관위 내에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기념식 같은 거 있죠? 있지 않나요? 제일 큰 게 무슨 행사인가요? 선관위에서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행사가? 네? 선거 빼고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하는 뭐 이런 행사들 있지 않나요? 네? 유권자의 날 행사. 유권자의 날이 언제예요? 5월 10일이요?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날은 무슨 행사를 하나요? 기념식도 하고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지역에서도 하시고 그런 걸 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제일 크게 중앙에서 하는 건 어디서 해요? 네, 장소. 과천. 그렇죠. 그렇게 이제 크게 하는 그런 행사. 네, 그런 행사들을 이런 기념 행사 안에다 제가 카테고리에 넣은 겁니다. 그런 행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있고 지역에서도 또 다 이렇게 하실 거고 유권자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또 그런 것들 있으시겠죠, 그죠? 뭐 선관위가 만들어진 날 이런 것들도 있나요? 행사는 안 하고요. 또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각 조직, 기업, 단체 이런 수많은 곳에서는
이런 기념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이벤트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스페셜 이벤트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세계 엑스포, 네, 월드컵 개폐막식, 올림픽 문화행사, 뭐 G20 이런 큰 행사들, 스페셜로 열리는 이런 큰 행사들도 그 이벤트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재작년 18년 말이었죠. 그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죠. 그죠? 동계올림픽 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저는 이제 강릉에서 기아자동차 홍보관을 이제 제가 맡아서 이제 거기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개폐막식도 다 가서 보고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기아차관, 현대차관은 평창에 있었고 기아차관은 강릉에 있었는데 거기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동계올림픽 때 구경 가신 분? 예? 어디로 가셨었어요? 개막식 날 추워 뒤질 뻔하셨겠네. 네. 네. 아 그러셨군요. 엄청 추웠죠, 그죠? 네, 개막식 때 아주 엄청 추워서 저도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벤트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관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벤트 기획사뿐만 아니라 유관된 많은 업종들하고 같이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기획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겠죠.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시스템 회사라고 하는데 하드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사하려면 무대, 트러스, 뭐 음향, 조명, 특수효과, 뭐 연합복종 뭐 이런 하드웨어들이 들어가죠. 이런 시스템 회사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무슨 제작물 회사, 영상물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영상물을 제작하는 프로덕션들, 그다음에 중개 회사들, 장치물들, 장식물들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 각종 물자들 렌탈도 많이 해야 되겠죠. 무슨 뭐 행사하면 여러분들 뭐 텐트부터 의자부터 뭐 수많은 게 다 렌탈이죠. 장비들, 그다음에 영상 장비들. 요즘은 굉장히 LED 뭐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 있죠.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는 이런 하드웨어들, 이런 것들이 다 유관된 회사들입니다. 또한 인력 회사들도 많겠죠, 그죠? 인력을 운영하는 전문 회사들, 경호, 모델, 도우미, 청소요원, 뭐 통역,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 수많은 인력들이 들어가는 게 이제 당연하겠죠, 이벤트에. 또 이제 각종 디자인이 빠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뭐 무대 디자인을 하는 사람, 무슨 뭐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 수많은 이제 디자이너들이 또 디자인 업종들이 필요하고 이게 다 방송하고 인터넷 이런 거랑 관련이 있겠죠. 이거를 방송으로 찍거나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또 광고 홍보도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PR하고. 그 다음에 뭔가 행사를 기획을 하려면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정산을 하는 이런 기관들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국가 행사라든지 이런 정부나 지자체 행사들을 많이 하고 나면 항상 정산을 하는 전문 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정산서를 제출하고 합니다. 이런 회사들하고 관련이 돼 있고 또 당연히 인쇄나 출판 이런 쪽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이런 업종들하고도 유관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각종 출연진이라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죠? 뭐 가수라든지 배우, 탤런트, 무슨 뭐 DJ, 무슨 MC, 뭐 수많은 이런 사람들 출연진들을 해야 되는 이런 섭외와 관련된 부분도 같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와 관련된 영역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 공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학부생들을 가르치면서 만들었던 이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하고도 한번 접목을 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7단계로 이런 성공적인 뭔가 이벤트 내지는 뭔가 기획, 여러분들도 다 기획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갖고 와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뭘 위해서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목적을 이해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올바른 기획은 나올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돌아가셔서 뭔가를 기획을 하실 때 내가 무슨 일을 맡았어요. 그럼 이 일은 왜 해야 되는 거지? 목적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 윗사람이 시켜서 하는 거지? 아, 이게 어차피 때 돼서 하는 거지? 이거는 목적이 아니죠. 그죠?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게 되는 정말 근본적인 목적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첫 번째 단계를 명확한 목적의 이해. 자, 이런 목적이 이해가 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자, 트렌드에 대한 이해, 현재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이거를 알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걸 기획을 할 건지 이 타겟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게 분명히 거쳐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신박한 아이디어 도출. 그죠? 요즘 신박하다는 얘기 많이 쓰죠? 이것도 이제 그 표준어는 아니지만은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신박한 아이디어. 자, 그 다음에 치밀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됐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예측 가능하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돼요. 계획을 할 때, 뭔가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이제 어떤 부서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구현이 될 건지, 어떻게 실행이 돼서 펼쳐질 건지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계속 하면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단계가 참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는 뭐냐면 유연한 업데이트입니다.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 행사가 실행이 될 때까지 기간이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행사 실행까지는 일주일이 남았어요. 또는 한 달이 남았어요. 또는 석 달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계획을 세운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행사가 실행이 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왜냐? 상황은 바뀔 수도 있고 예산이 바뀔 수도 있고 그죠? 누가 지시한 어떤 목적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 하다 보니까 뭔가 돌발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해요. 이런 상황들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계속 계획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 단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이 또 제일 잘하는 게 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벤트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온 것들이 많다라고 했지만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일본 사람들은 계획한 대로 끝까지 갑니다. 웬만하면 끝까지 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바꿔요. 그때 시의적절하게 아주 임기응변을 잘하는 거죠. 잘 바꿔요. 근데 그게 성공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이따가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 그 한국 사람들의 특성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리라고 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성격상 약간 좀 경직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도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뭔가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즉흥적인 능력들, 임기응변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 탁월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계획을 세우는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명쾌한 실행이 있어야 되겠죠. 실행이 끝난 이후에는 다양하게 이제 확산 프로모션들을 준비해 나가는 이 단계가 7단계인데 저는 이제 이게 성공적인 어떤 기획들을 이끄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돼서 제가 나름대로 정립을 해본 것들입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빨리빨리 가볼게요. 자, 이벤트의 사례라고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첫 번째는 엑스포입니다. 엑스포. 엑스포는 뭐냐면은 그 엑스포를 뭐 여수 엑스포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한 번 갔다 오셨고 또 갔다 오신 분? 아 그러면 여수 엑스포에 안 가보신 분? 어우 갑자기 이런 실망스러울 때가 그러면 혹시 대전 엑스포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대전 엑스포 갔다 오셨고 역시 액면이 좀 갔다 오시게 보이십니다. 네. 그러면 해외 엑스포 혹시 가보신 분? 해외 엑스포 밀라노 엑스포나 뭐 이스타나 엑스포나 가보신 분 안 계십니까? 상해 엑스포나 엑스포는 뭐냐면은 그러면 엑스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엑스포는 사실은 지금 5년째 열리고 있어요. 5년 단위로 열리고 있어요.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5년 단위로 열리고 있고 2010년도에 상해 엑스포가 있었죠. 그건 아시죠? 열렸던 거는 2010년도에 상하이 엑스포라고 굉장히 역대급으로 정말 크게 열렸던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5년 뒤인 2015년도에는 밀라노에서 엑스포가 열렸어요. 이건 잘 안 알려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유럽까지 가서 볼 일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잘 안 알려졌는데 2015년도에 밀라노에서 열렸고 2020년 내년이죠. 내년에서 어디에서 열릴까요? 엑스포가 내년에 엑스포가 어디에서 열리는지 아시는 분? 자, 일본 나왔습니다. 또
내년에 엑스포가 어디서 열리는지 아시는 분? 자, 엑스포 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계시군요. 자, 검색은 그만. 자, 내년에 그 두바이에서 엑스포가 열립니다. 네, 쿠웨이트 두바이에서 엑스포가 열려요.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엑스포에 대해 관심이 없는지 몰랐습니다. 이 엑스포는 그 이벤트의 꽃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그 엑스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녹아 있기 때문에 엑스포는 이제 이벤트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례로 준비를 해온 거고요. 꼭 제가 여수 엑스포의 총감독이었다라고 이걸 해온 건 아니고요. 이벤트의 꽃이기 때문에 이걸 사례로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시가 있어요. 전시는 이제 129개국에서 이제 저는 이제 요건 여수 엑스포를 사례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엑스포들은 전부 다 비슷해요. 근데 여수 엑스포는 2012년인데 5년 단위로 열린다면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엑스포에는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정식 등록 엑스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해 엑스포, 밀라노 엑스포, 두바이 엑스포 이런 5년 단위로 열리는 것들은 그 등록 엑스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등록 엑스포들 사이에 인정 엑스포, 레코나이즈드 엑스포라고 하는 인정 엑스포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너네도 엑스포야. 대신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정식 등록 엑스포는 6개월 동안 열립니다. 6개월 동안 열려요. 개최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인정 엑스포는 3개월입니다. 기간이. 그래서 여수 엑스포도 3개월이었어요. 93일이었습니다. 93일간 열렸고요. 재작년에 열렸던 이스타나 엑스포도 인정 엑스포였죠. 이런 인정 엑스포들이 중간에 낍니다. 우리나라는 대전 엑스포가 93년도였어요. 93년도에 대전 엑스포가 열렸는데 이것도 인정 엑스포였고요. 여수 엑스포도 인정 엑스포였습니다. 아직 정식 등록 엑스포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계 올림픽도 했죠. 동계 올림픽도 했죠. 또 뭐도 했어요? 월드컵도 했죠.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최고의 이벤트들은 우리나라에서 다 했어요. 근데 엑스포만 아직 등록 엑스포를 못했어요. 그래서 등록 엑스포가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언제 하려고 해요 지금? 언제 하려고 해요? 2030년에 부산에서 엑스포를 하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해가지고 정부 승인을 받았죠. 지금 이제 중앙정부의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부산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랑 같이 전 세계에 유치 활동을 다니겠죠. 그러면 한 4, 5년 후에 그 엑스포를 발표를 할 거예요. 막 유치 활동들을 한 여러 군데랑 같이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만약 우리나라가 옛날에 평창올림픽 때 평창 딱 들으니까 막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런 개최지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되면 다행인데 사실은 쉽지 않은 게 2025년 그러니까 내년에 두바이 엑스포가 열리고 5년 뒤인 2025년에 일본에서 하기로 했어요. 결정이 났어요. 그게 작년에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25년에 엑스포가 열리고 그 다음에 30년에 한국에서 열리면 좀 웃기잖아요. 그죠? 아시아 발효.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2030년에 부산에서 정식 등록 엑스포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다. 여러분 광고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2030년 부산 엑스포 뭐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거든요. 관심 갖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엑스포인데요. 엑스포 안에는 이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지요. 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시는 이제 각 나라들이 다 오죠. 각 나라들이 다 와서 자기네들의 기술, 자기네들의 어떤 그 새로운 뭐 어떤 내세우고 싶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관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국가관. 각 나라의 국가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한국관, 주재관, 지자체관, 기업관 이런 수많은 전시들이 그 안에서 열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엑스포 가신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힘이 좀 빠지긴 하는데 엑스포장 가시면 여러분들이 에버랜드 놀러 가면은 하루 종일 걸리죠, 그렇죠?
못 하고 기다려요. 엑스포장은 한번 가면은 일주일 동안 봐도 못 볼 정도로 커요. 상해 엑스포 같은 경우는 너무 커가지고 엑스포장 안에 배도 다니고 기차도 다니고 뭐 버스도 다니고 택시도 다니고 다 다녀요. 그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꼼꼼히 돌아보려면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엑스포는 사실은 그 엑스포의 전통은 100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부터 엑스포에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런던에서 1902년인가 3년인가 이때 처음 생겼을 그 엑스포 때부터 우리나라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 우리나라에서도 2번이나 개최된 거고요. 이게 이제 각 나라의 어떤 발전상들, 새로운 뭐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최첨단 장이죠. 근데 약간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소황된 거는 워낙 글로벌화 됐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해외 안 가도 해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고. 그죠? 저기 지구 반대편하고 영상 통화를 하는 이 시대에 무슨 엑스포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고 기술을 체험하는 건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전시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안에 수많은 문화 행사들이 또 있어요. 엑스포장 가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 안에는 이 퍼레이드가 또 꽃이죠. 매일 벌어지는 이런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퍼레이드 문화가 그닥 별로 발달돼 있지 않은데 해외에 가면은 퍼레이드가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삼바 페스티벌 이런 데 가면은 정말 퍼레이드가 끝장이 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퍼레이드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이유가 지금 워낙 땅덩어리도 좁고 도심에서 할 수도 없고 또 지자체별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민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퍼레이드 문화가 우리나라 없어졌죠. 그 전에 우리나라도 좀 있었습니다. 그죠?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전에는 국군의 날도 퍼레이드 했었고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안 태어나셔서 잘 어려서 모르시나? 옛날에는 어떤 날만 되면 퍼레이드 했었어요. 우리나라. 그죠?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 따와도 퍼레이드 했었고요. 지금 베트남에서 박항서 퍼레이드 하죠. 그죠? 축구 이겼다고. 뭐 축구 이겼다고 퍼레이드 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다 그렇게 퍼레이드 했었어요. 금메달 따면은. 기억나시죠? 그리고 국군의 날 되면은 그 전군이 다 나와가지고 퍼레이드 했었어요. 그래서 시청 앞 광장부터 용산에 그 국방부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고 퍼레이드 했었어요. 이런 퍼레이드 문화가 우리나라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교통 뭐 통제가 심해서 불편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민원들이 생기고 뭐 문제들이 생기고 하면서 우리나라 퍼레이드 문화가 사라졌는데 이걸 축제로 승화시킨 나라들이 되게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뭐 에딘버러도 그렇고 삼바도 그렇고 뭐 이런 퍼레이드 문화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퍼레이드 문화를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볼 수 있었던 때가 엑스포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멋진 이런 퍼레이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매일매일 했었거든요. 거기다 거리의 문화 공연들, 그다음에 이런 해상 수상쇼, 콘서트 이런 모든 문화 행사들이 다 집결된 게 엑스포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식 행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영역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던 것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개폐 장식, 컨퍼런스, 심포지움, 뭐 국가의 날 행사, 해상 사열, 뭐 이 수많은 이런 그 이벤트 영역 안에 들어가는 행사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또 이런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먹거리죠. 여러분들이 어딜 가면은 다 먹거리죠. 여러분들이 해외 축제를 가든 어디 뭐 축제를 가든 이런 데 가보면 기본적으로 볼거리, 놀거리, 그 다음에 먹을거리죠. 그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먹을거리 없이는 지역 축제도 안 되죠. 항상 우리가 지방에 어디 주말에 놀러 가도 거기 가면은 일단 볼거리 찾고 놀거리 찾고 그거보다 먹을거리 먼저 검색을 해갖고 가죠. 그죠? 가서 장터에서 뭘 먹을 건지 뭐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그죠? 엑스포도 사실은 먹을거리의 천국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을 갖고 엑스포에 가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국가관들 있죠. 각 나라에서 자기네 관들을 세워서 전시를 해요. 그럼 크게 지금 이 공간에 한 10배 되는 그런 공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관을 만들었어요. 이탈리아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탈리아관에 대한 어떤 전시가 수천억을 들여서 만들거든요. 그럼 한 구석에 뭐가 있냐면 이탈리아의 전통 음식들을 소개하고 그거를 팔고 만들어서 팔고 하는 이런 레스토랑이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 120국의 셰프들이 다 와서 실제로 거기서 요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외에 안 나가고도 이 엑스포장에서는 외국에 자기 먹고 싶은 음식들, 마실 거리들 이런 것들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여수 엑스포에서 있었으니까 여수 맛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겠죠. 이렇게 먹거리들이 풍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벤트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약간 그 식음은 이벤트랑 약간 영역이 좀 나뉘긴 해도 그래도 관련이 있는 거죠. 한번 사진을 좀 볼까요? 전시회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요건 이제 야간에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런 전시장이 크게 가설로 설치가 돼 있죠. 이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요즘이 여수가 핫한 장소로 좀 뜨고 있죠. 여수에 지금 관광객들이 예전보다 그러니까 2012년에 엑스포가 열렸을 때보다 지금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온대요. 여수 시민이 27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간 오는 그 관광객들이 뭐 300만 명, 400만 명 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하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요. 이런 관들, 이런 것들이 전시관들이 계속 있었고요. 문화 행사도 여러 이런 퍼레이드들이 계속 열렸었고요. 이런 걸 뭐라 그러나요? 요거 혹시 아시는 분? 요거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사람보다 훨씬 큰 인형이죠. 사람보다 훨씬 큰 인형들 이렇게 퍼레이드들에 나오고 했죠. 요거 혹시 아시나요? 요 이름? 마리오네트라고 그러죠. 마리오네트. 그죠? 네. 네. 들어보셨죠? 얘기하니까 생각이 퍼뜩 나시죠. 그 다음에 해상에서 바다다 보니까 이런 해상에서도 쇼가 매일매일 벌어졌었고요. 비고쇼라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쇼도 있었고 이런 길거리 공연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기타 행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념 행사들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심포지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열렸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식음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자, 여기서 이것보다 사실은 아까 그 제가 현대자동차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얘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실게요. 자, 여기는 송도입니다. 인천 송도고요. (16) 15년, 16년, 17년 이렇게 계속 3년 연속으로 진행됐던 행사고요. 자, 실제 송도에 있는 그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막고선 트랙으로 만들었습니다. 경기용 트랙으로 만들어서 실제 자동차 경주를 여기서 레이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공간들을 마련해갖고 전시도 하고 이런 체험들도 하고 그리고 뭐 정비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뭐 콘서트도 열리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열린 이제 더 브릴리언트 모터 페스티벌이라는 게 열렸었는데 제가 이 행사를 이제 3년 동안 총괄을 했었는데 왜 이거를 갑자기 선택을 했냐면은 이것도 엑스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다 합쳐진 것들이에요. 이런 실제 모터 레이스 경기 열리고 요거 이제 오토바이는 제가 다 섭외해서 제가 모터사이클 탄다 그랬잖아요. 동호회들 섭외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트랙을 한번 타봐라라고 시켰고요. 이런 콘서트들이 밤 되면 이제 열렸었고요. 송도의 이제 명물 축제가 된 거죠. 자, 영상을 보니까 대략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게 감이 오시죠? 이 3일간 벌어졌던 행사였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도심에서 레이싱을 했고요.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도심을 막고 실제 공도라고 그러죠. 공도. 차가 다니는 공도를 막고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워낙 민원도 심하고 뭐 하게 되면 리스크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감히 이제 이런 걸 할 생각이 없었는데 홍콩이나 마카오 또는 이제 이탈리아 이런 데서는 실제로 이런 레이싱을 합니다. 공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기획을 해서 했던 거라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 옆에는 여러 가지들이 그 부대적인 프로모션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이벤트의 꽃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이 안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크게 운동장을 공도를 갖다가 공도 옆에 이제 큰 운동장에다가 전부 잔디를 깔았어요. 인조 잔디를 전부 깔고 여기다가 페스티벌 장을 만들어서 실제로 자동차를 타보기도 하고 공연도 있고 전시도 하고 하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었죠. 자, 그 엑스포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엑스포는 아까 엑스포 얘기를 좀 서두를 길게 말씀드렸는데 엑스포를 제가 준비한 거는 2009년도부터 준비를 했어요. 2009년, 2010년, 2011년 3년을 준비를 해가지고 2012년도에 1년 동안 이제 3개월 행사지만은 그 앞뒤 전후까지 해서 1년간 또 나머지들을 진행을 했고요. 총 4년이라는 기획과 실행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길고 그러다 보면 준비 과정이 이제 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크기에 따라서 사실은 얼마 전부터 기획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부서 내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생기면 이거 언제까지 해? 언제 할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준비 기간들을 다 고려한 이런 걸 주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촉박하면은 아씨 못됐다 그러고서 이제 막 밤새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고 여유가 있으면은 좀 여유 있게 가는 거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의 준비 기간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는데 자 엑스포 얘기는 제가 너무 얘기 많이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이게 뭐죠? 써 있잖아요. 월드컵 거리 응원전. 이게 몇 년도 사진일까요? 얼마 전에 그 2주 전에 여러분들도 잠 잘 못 주무셨죠, 그죠? 새벽에 결승전 보시느라고 언더 20 월드컵이 있었죠. 대한민국이 언더 20든 뭐든 FIFA에서 주관하는 경기에 결승에 올라간 거는 요번이 처음이었죠. 정말 6월 한 달은 그 아주 감동이 여러 가지로 몰려왔던 달로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축구 보느라고. 근데 그때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몇 년도라고요? 2002년도입니다. 근데 2002년도 때 몇 학년이셨어요? 6학년이요. 6학년이셨어요. 몇 학년이셨어요? 2002년도에? 중2. 혹시 기억나요? 이때? 아, 2002년도 기억이 나요? 안 나죠?
아, 나요? 6학년 때 보셨어요? 아, 6학년이면은 90년생이신가요? 아, 그렇구나. 아, 중1이셨어요. 2002년도 때 제가 왜 이걸 사례로 들고 나왔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엣지를 얻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들고 나왔어요. 이게 2002년도의 사진인데 여기 지방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시청합광장에 서울 시청합광장을 가보신 적은 있겠지만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이 덕수궁 문이거든요. 여기 덕수궁 문이고 지금 이렇게 관중들이 꽉 차 있는데 이게 2002년도에 6월 상황이에요. 2002년도에 6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17년 전. 그죠? 17년 전 딱 요때입니다. 6월. 요때의 상황이에요. 이 당시에 여기 차가 다녔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죠. 그 당시에는 차가 다녔습니다. 차가. 이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주 17년 전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이때의 감동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이 사강 신화는 어마어마한 건데 저는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떤 엣지를 갖고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써봤는데 제가 이때 여기 시청합 광장에서 했던 이 월드컵 응원전에 이제 운영 총감독을 했었어요. 이때 이제 이걸 기획했었던 거는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때 한일 월드컵이었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동시에 개최를 해서 진행을 했던 거였죠. 근데 이게 그때 아까 통신사 얘기도 하다 말았었는데 통신사들끼리 경쟁이 붙었었어요. 이 당시에는 SK텔레콤하고 KTF하고와의 싸움이었어요. KTF는 어찌됐든 그 정부 출자 기관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KTF가 KTF 코리아 팀 파이팅이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고선 그때 돈으로 100억을 갖다가 피파에 후원을 하면서 오피셜 스폰서, 공식 스폰서 자격을 얻었어요. 월드컵 스폰서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2002년도가 아니라 2000년도에 2년 전에 그렇게 선빵을 딱 치고 나니까 저는 이제 SK텔레콤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SK텔레콤에 이거 어떻게 했지? 이제 월드컵 가지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응원한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잘 더듬어 생각해 보시면은 길바닥에 나와서 무슨 응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냥 그 호프집에서 같이 이렇게 TV 보는 거 아니면 집에서 TV 보는 거 뭐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때 어떤 고민들을 했었냐면은 공식 스폰서 자격은 뺏겼어요. KTF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2년 전부터 2000년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부터 고민을 해가지고 뭘 하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응원이라는 걸 해봅시다. 응원이라는 이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고민을 해가지고 비더레이스라는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비더레이스 캠페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붉은 악마가 되자. 붉은 악마가 되자. 그래서 빨간색이 이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색깔이나 다 입었었어요. 2002년 월드컵 2000년부터 이제 빨간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비더레이스가 되자. 그래서 비더레이스 캠페인을 벌이면서 광고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붉은 악마라는 대한민국 축구의 공식 응원단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지금도 있죠. 붉은 악마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민간 단체인데 이 민간 단체랑 계약을 맺었어요. SK텔레콤하고 계약을 맺어서 내가 너네들한테 후원금 줄게. 붉은 악마. 너네들 돈 줄게. 너네들 그 비행기 좌석도 주고 가서 경기장에 응원할 수 있는 좌석도 사주고 다 해줄게. 대신 우리랑 같이 뭔가 만들어보자. 이렇게 업무 제휴를 맺은 거예요. MOU죠. 그죠? MOU를 맺어가지고 붉은 악마랑 SK텔레콤하고 MOU를 맺은 이걸 가지고 뭘 시작했냐면 2002년도 월드컵이 개최되기 1년 반 전
1년 반 전, 그러니까 2000년이죠. 2000년부터 뭘 했냐면 거리 응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 예선전이 있죠, 그죠? 월드컵 하기 전에 지역 예선전이 있고 뭐 본선이 있고 막 있어요. 그래서 지역 본선이 있고 막 지역 예선전이 있고 이런 예선전이 벌어질 때마다 거리에서 응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씩. 그러면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이런 도시를 돌면서 거리로 나와서 응원하세요. 거리로 나와서 응원하세요. 우리 다 같이 붉은 악마가 됩시다. 이런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길거리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안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 저는 이제 꿈에도 생각이 날 정도로 생생한데 그 전에 1년 반 전에는 거리로 나오자 그러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조금씩 사람들이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느낌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막 재밌거든. 사람들이 길에서 응원하니까 재밌거든요. 같이 이제 맥주도 마시고 사전에 막 공연도 보고 막 서로 어울리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붐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서 응원전을 한다 그러면 나가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 이제 개최를 할 때 1차전이 폴란드전이었거든요. 폴란드전은 어디서 응원을 했냐면은 기억 안 나시죠? 폴란드전을 우리나라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기억 안 나시나요? 이겼었어요.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본선에서 이긴 경기가 폴란드전이었어요. 2대1로 이겼어요. 그때 이 단체 응원전 어디서 했냐면 대학로에서 했어요. 대학로에 혹시 가보셨겠지만 한 번 이상은 저기 맥도날드부터 시작해서 서울대학교 병원 있는 이 끝까지 길을 한 300m 이상을 막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응원전을 했어요. 근데 여기 사람이 모일까? 또 고민을 했었죠. 설마 모일까? 다 반신반의를 했었어요. 근데 막상 올림픽이 딱 개최되고 폴란드전이 딱 있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정말 인산이례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추산하기로 한 6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길을 다 메우고 그 대학로니까 옆에 빌딩들이 있잖아요. 빌딩들. 그 빌딩들 2층, 3층, 옥상까지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구경을 하고 아주 개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거기다 또 이겼어, 경기를. 그 사람들이 막 너무 막 흥분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거기서 그 현장에서 이기는 걸 본 이 관객들은 막 서로 얼싸안고 막 미친 듯이 좋아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는 월드컵 문화추진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시청 앞 광장을 풀어줄 용의가 있으니 한번 보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폴란드전이 있은 다음 날이었었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저는 SK텔레콤 광고주랑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이 시청 앞 광장은 보시다시피 이쪽은 남대문이고 이쪽은 종로고 이쪽은 서대문이고 다 달라요. 4개 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중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도 다 다르고 관할 구청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즉석에서 다 모았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해보자라고 해갖고 득달같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차가 다니는 길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부터 경찰도 다 다르잖아요. 남대문 경찰서, 종로 경찰서, 이 교통 통제하는 사람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모여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5일 뒤에 있을 2차전 미국전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비가 엄청나게 왔었는데 요거는 이제 3차전 포르투갈전 같은데 이게 이제 대박을 터뜨린 거죠. 사람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한다 그러니까 정말 개떼처럼 다 나온 거예요. 시청 앞 광장뿐만이 아니라 일로 쭉 올라가면 이제 광화문 광장이 나와요. 광화문 광장까지 사람들이 쭉 찼죠. 광화문에 이제 조선일보 그 사옥부터 시작해서 이 위까지 사람들이 다 찬 거예요. 이때 2002년도에 이 월드컵은 정말 기억에 남는 월드컵인데 저는 여기서 한 달 동안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요 뒤에 이제 원구단 공원이라는 곳에다가 텐트를 치고 잠은 이제 요쪽에 이제 서울 호텔이라고 조그마한 호텔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여기서 한 달을 그냥 지냈습니다. 왜냐면 예선전 끝나고 집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16강 이기고 8강 이기고 4강 집에 못 간 거예요. 전 집도 멀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약수역이라고 그 멀지도 않았었는데 집에 못 가고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끝나면 그 다음 경기가 빠르면 4일 아니면 5일 이 뒤였잖아요. 그죠?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끝나면 이겨버렸어요. 16강에서. 와 큰일 났다. 왜냐면 그 다음날 광고팀들 광고 만들고 현수막 몇천 개 새로 만들고 비더레즈 티셔츠 기억나시나요? 비더레즈 티셔츠 있고 여기 스피드 012라고 써있는 티셔츠 있어요. 그런 거 3만 장, 5만 장씩 또 새로 찍고 광고를 새로 만들고 무대 새로 만들고 무대 새로만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방송국을 갖다 섭외를 해야 되죠. 그때 KBS, MBC, SBS가 서로 하자라고 자기네들이랑 하자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거기랑 이제 초이스를 하는 거죠. 어떤 출연진도 어떻게 데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래? 이런 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왜냐면 사람들이 경기는 저녁에 열리죠. 근데 사람들은 언제 오냐면은 새벽부터 와요. 새벽부터 와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럼 운영은 새벽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연이 하루 종일 공연으로 하루 종일 열리다가 저녁에 단체로 경기를 관람하는 이런 일정이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여기서 공연할 공연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 집에 갈 수가 없었죠. 근데 8강을 또 이겼네? 또 못 갔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set 날이 한 달, 6월 한 달 내내 여기 있었는데 4강을 또 이겨버렸어요. 그죠? 근데 4강 때는 뭘 걱정했냐면 4강에서 이기면 어딜 가야 돼요? 일본에 가야 돼요. 왜냐면 결승전은 일본에서 열리거든. 3, 4위전은 한국에서 열리고 결승전은 일본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4강전을 할 때는 우리는 뭘 또 준비했냐면 전세 비행기, 현장의 티켓, 현장에서 프로모션할 그런 여러 가지 제작물들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광고도 다 두 가지씩 만들었어요. 이겼을 때, 졌을 때 이런 거 대비해서 다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 놓고 방송국이랑은 사전에 다 광고 걸 시간 타임을 다 미리 잡아놓고 지면은 이거 걸고 이기면 이거 걸고 다 하기로 해놓고선 그게 초치기로 며칠 사이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 월드컵 마케팅 사례가 그 칸에서도 그랑프리를 받았었고 이 비더레스 캠페인 자체가 해외의 유명 광고제라든지 이런 프로모션 어워즈에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이 프로모션을 소개를 하면은 외국에서는 못 믿어요 이거를. 이게 믿지를 못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능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실제로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계획된 대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같이 월드컵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뭔가를 했어. 여러 가지 프로모션 홍보 활동들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벌어진 이런 상황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은 한국에서 열린 줄 알아요. 2002년 월드컵들은 한일 월드컵이었는데 일본에서 열린 거를 잘 기억을 못해요. 다 한국에서 열린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편법들도 많이 동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공연을 하루 종일 열라고 이런 무대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 스피드 01 나오죠, 그죠? 이게 사실은 이건 잠깐 뜬금없는 얘기인데 아까 공식 스폰서로 100억을 냈다 그랬죠. KTF가 100억을 냈는데 SK텔레콤 돈을 안 냈잖아요. 돈 안 냈는데 2002년 월드컵은 SK텔레콤이 최고의 수혜자라고 스피드 011이 최고의 수혜자라고 다들 마케팅에서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잘못된 거잖아요. 100억 낸 사람들은 뭐고 돈 한 푼 안 내고 이런 마케팅을 한 사람들은 효과는 다 얻어가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사례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을 뭐라 그러냐면 MVC 마케팅이라고 하고 니치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해요. MVC 마케팅은 이제 매복한다는 얘기죠. 숨어 있다가 팍 나오는 이런 매복 마케팅. 니치 마케팅이라는 거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상을 받았었는데 이때 이러면서 이제 피파는 좀 약간 열이 받았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돈 낸 기업이 아니고 엄한 데에서 이제 이런 걸 갖고 가니까 이 다음부터 룰이 바뀌어가지고 그 공식 스폰서 이외에는 약 뭐 30km 내에서는 경기장 30km 내에서는 모든 마케팅 활동이 금지가 되고 뭐 50km 내에서는 뭐 모든 게 다 금지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못해요. 이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피파 룰도 바뀌고 뭐 이런 마케팅 사례들이 바뀌었는데 그때 가능했었던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노란 거 보이죠? 이게 뭘까요? 요 노란 거 뭐죠? 이 크레인이에요. 크레인. 여러분들 이런 무대를 하나 세우는데 얼마 걸릴까요? 이런 무대 세우고 이런 시스템들 쭉 옆에 있어요. 양쪽으로 여기 잘려 있는데 이런 무대를 세우고 양쪽으로 시스템들이 쫙 있으면은 보통 우리가 이런 행사를 지역 축제나 페스티벌 가면은 한 일주일을 세우든 3일을 세우든 뭐 이렇게 하죠. 그죠? 세팅 기간이 그 정도 걸리는데 이거 얼마 걸렸을까요? 5시간 걸렸어요. 이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전례에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벤트 역사상 이런 전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도로였단 말이에요. 도로. 이게 도로 보이죠? 이 도로 차가 다니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5시간만 허용을 해주겠다. 5시간 안에 어떻게든지 해봐라라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내줬고 이 5시간 안에 뭘 했냐면은 여기 주변에 전부 시스템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일로 가가지고 요 트러스 세우는 것만 따로 세우고 요 뒤에 뭐가 있어요? 스크린도 있겠죠? 스피커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LED 전광판들도 있겠죠? 뭐 조명 기기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 트러스도 있겠죠? 뒤에 트러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래 세워야 되거든요. 세우고 기계로 다 해서 올려서 세우고 고정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이 뒤에 크레인 15대가 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찡 이렇게 스크린도 들고 스피커도 들고 LED 전광판도 들고 다 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5시간 안에 이 세팅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 전 세계에서 시도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할 일도 없겠죠. 이렇게 할 일도 없겠죠. 아무튼 대한민국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 내가 이 사례를 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아까 그랬죠. 임기응변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어떤 대처의 그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민족성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도 아니었고 저희 시스템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제 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런 사례들을 외국에다가 소개를 하면은 믿을 수 없다는 인크레더블이에요.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한국이 이랬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도 여러분들 흔히 보시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것들도 한국 사람들이 역시 좀 스마트하고 뭔가 신기하게 똑똑하구나 이런 부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사례로 여러분들도 각자 이제 일을 하시면서 그런 이런 창의적인 생각들 항상 이렇게 그 멋진 대처를 해나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라고 제가 이 사례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단계 있죠? 이 7단계를 다시 한번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 월드컵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명확한 목적은 이게 최선의 MVC를 만들어야 되겠다. 마케팅 효과를 얻어야 되겠다는 목적이었죠. 그죠? 두 번째는 트렌드에 대한 이해와 타겟을 선별했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거리를 나오고 싶어하는 월드컵은 이제 다시는 또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이런 젊은이들 또 붉은 악마 이런 게 명확한 타겟이었었어요. 그리고 응원이라는 새로운 코드를 찾았다라는 게 이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였었고요. 지금 그 여러분들 파도 타기 이런 것들 우리나라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다음에 크게 응원하는 그 응원가들 있죠. 이런 거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요번에 축구할 때 많이 보셨었죠?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7단계와 좀 전에 이제 마케팅 사례를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계신 곳에서 이런 멋진 마케팅 활동들, 홍보 활동들 이런 것들 해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